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속 인물 이야기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신국 정파를 넘어 오직 실력으로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신국 이분은 광해조에서 활동했던 인물이고요. 마찬가지로 인조반정으로 광해조의 조정에서 북인들이 몰락한 이후에도 여전히 인조 정권에서도 활발하게 활약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정파에 매이지 않고 여전히 인조 반정에서도 그렇게 본인의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었던 그 부분들 중에는 이 김신국이라고 하는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경세지제라고 하는 부분이 능력을 그 인조조에서도 인정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면서 지금같이 세상 지금 오늘날 그 상황들 때문에 본인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에 처한 분들에게 또 충분한 또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는 인물 같아서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김신국 이분은 1572년에 1657년까지 사신 분인데,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소북의 영수입니다. 광해조의 처음에 제가 우리가 지금 앞 시간에 우리가 같이 또 살펴보았듯이 선조 때의 사림들이 중앙정계에 진출하게 되고 진출 이후에 분당이 일어났는데, 최초의 분당은 동인과 서인으로 분당이 됩니다. 김효원과 심우겸을 둘러싼 분당이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후에 이 남인이 다시 대북과 소북으로 그렇게 나뉘어져서 광해조 때의 북인 정파가 상당한 영향력을 이제 행사하게 됩니다. 김신국은 이제 여기도 지금 제가 해왔듯이 정파적으로는 이제 북인에 속합니다. 광해조는 북인들이 득세하였지만 서인이 주축이 되어 인조반정을 일으킨 후 북인들은 당연히 실세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김신국 이분은 북인임에도 불구하고 인조조에서도 여전히 이제 중책을 맡습니다. 그거는 이제 충분히 예상하실 수 있는 것처럼 인조가 그 탁월한 경세 능력을 높이 샀기 때문입니다. 김신국은 이제 애초에 북인이 이제 대북하고 소북으로 분립이 되자 남이공과 함께 이제 소북의 용수로 이제 활동하게 됩니다. 그는 광해군 때의 전국 최대 이슈였던 인목대비 폐비론에는 이제 적극 찬성을 하지 않았지만은 폐모를 논의하는 회의에 이제 참여함으로 인해서 인조반정 이후에 일시 유배되는 그런 상황도 겪게 됩니다. 역시 이제 이 광해조에 출사하여 중책을 마쳤다는 것이 김신국 이분에게는 영원히 족쇄처럼 아마 작용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본인 스스로가 더 발분해서 맡은 바 소임을 다 하는데 또 그런 것도 있었겠다라는 또 추정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영원한 이제 호조판서라고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그 군정과 그 다음에 이 재무 쪽에 상당한 재능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호조와 관련된 부분에서 광해조에서 호조판서를 이제 광해군 11년에서 인조반정 1623년까지 상당히 긴 시간이죠. 이 기간 동안을 광해조에서 호조판서를 하게 되고, 광해조가 폐정된 이후에 새로 들어선 인조 조정에서 역시
호조 판소를 하면서 총 6번에 걸친 호조 판소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호조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이 오늘날에 따지면은 국가 재무와 관련된 재정, 재무, 또 산업과 관련된 그러한 부분들을 관할하는 그런 부서죠. 그래서 이 김신국이라고 하는 이분이 상당히 그런 분야에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에 대한 일화들이 있는데요. 상당히 이제 그러한 어떤 행정이나 또 재무 이런 쪽의 업무를 잘 담당하려면 역시 그만한 이제 재능 또 역량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의 그 일화를 이렇게 한번 보게 되면 상당히 그 탁월한 그런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 중에 이분이 이제 어떤 번뜩이는 기지가 나오는 그 부분을 연려시교시에서 한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려시교시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한번 같이 제가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 임진왜란에 영남에서 충주로 이제 달려 이르렀는데 길이 막혀 앞으로 나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우가 외적을 만나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에 경문을 초하여 의병 1000여 명을 모집하여 적을 죽이고 잡은 수가 상당히 매우 많았다. 조정에서 듣고 멀리서 참봉을 제수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모부인이 여주로 피난하였다는 말을 듣고 행장을 재촉하여 근친하려고 이제 하였다. 여러 사람이 모두 놀라서 말하기를 가는 데는 반드시 적진을 지날 것이니 경솔히 갈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공이 웃으며 말하기를 내게 한 꾀가 있다 하고는 군사 수십 명을 시켜 흰 깃발을 가지고 따르게 하고 공은 나면을 타고 의관을 바르게 하고 천천히 길을 가며 기세가 태연하니 적병이 바라보고 의아하게 여겨 감히 가까이 오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연려시구에 실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어떤 김신국이 실무에 어떤 그러한 것들을 잘 해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풀어가고 또 해결하던 그 기지 또는 그 재량 이런 부분들이 아주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러한 능력들이 바로 이제 광해주와 인조조 양조에서 6번 호조 판소로서 소임을 잘 마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되지 않았겠느냐 라는 이야기입니다. 김신국에 대한 그 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율이라든지 이덕형이 인정하는 능력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권율 장군은 뭐 행주대첩을 이루었던 아주 그 임난에 아주 중요한 공을 세운 분이고, 이덕형도 마찬가지로 명신 아닙니까? 근데 이분들의 평이 이제 이 김신국에 대한 평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사년에 도원수 권율이 종사관으로 이제 김신을 불러서 같이 일하면서 보고는 참으로 세상을 경영하고 백성을 구제할 재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능력이 있는 관료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을미년에 훈국을 처음 설치하였는데 도감 제조인 이덕형이 아뢰기를 김신국은 나이가 젊은데 재강과 국량이 있고 군사의 뜻이 있습니다 하고 군생령으로 불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실무 능력이 아주 그 탁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군사적인 측면 또는 재무적인 측면에 대한 이야기들 조금 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해군 5년 1213년에 이제 김신국이 평안도 관찰사를 이제 맡게 되는데요. 이 관찰사를 맡고 나서 이후에 이제 후금이 이제 공격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하여서 진관을 설치하고 또 조련을 밝게 하고 군율을 엄미하고 또 사기를 장려하고
또 상주기를 중시하고 기계를 수선하고 전마를 공급하는 이런 7가지 어떤 변방 강화 방안을 제시하게 되고 또 그걸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김신국은 이제 광해군 때에 변방의 임무에 밝은 인물이 등용되는 이제 비변사 당상의 강홍립과 함께 이제 추천도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623년에 인조반정 이후 평안도 관찰사에 즉각 기용이 된단 말이죠. 이제 광해조에서 이제 다시 이렇게 됐는데 역시 이런 것은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그가 국방에 대한 실무 능력을 인정받았음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638년에 인조의 명령을 받아서 강화도 형세에 대해서 이제 보고하고 후에 이제 강화 유수를 이제 제수를 받게 되는데요. 김신국이 이제 강화도가 천의 요새임을 강조하고 남한산성이 방어처로서는 이제 부적절함을 이제 지적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김시향이 이제 병자호란 후에 남한산성이 조선의 보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김신국이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한 것은 남한산성 때문이라고 하면서 병자호란 당시에 군권을 장악했던 김유, 김자점 등의 산성 중심의 방어책을 이제 강하게 이제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연례시 기술에 김신국이 김시향하고 나눈 대화가 이제 나와 있는데요. 병자년 난이 지난 뒤에 김시향이 이제 김신국을 보고서 나라에 남한산성이 있어서 그것을 힘입어 망하지 않았으니 남한산성은 보배다라고 하니까 아니 자네 그대도 여전히 남한산성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남한산성이 있어서 이 지경이 됐다라고 했다고 하니까 김시향이 이제 그 말 듣고서 감복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습니다. 국방과 관련해서 이제 경제에 있는 문제, 사실은 이제 영원한 호조 호조 판서라고 했으니까 이 경제적 재능들이 굉장히 돋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신국이 1619년부터서 1623년까지 인조반정 4년간 호조 판서로 있으면서 국부의 증대 정책을 추진하는데 식화는 그러니까 재정이죠. 식화는 왕정이 먼저 할 것이며 또 축적은 생민의 대명이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서 은광을 개별한다든 주전 통용을 이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신국이 이제 인조 3년에 다시 호조판서에 이제 제수가 되고 나서요. 이제 그가 이제 제수된 데는 이제 광해군 후반 정치적으로는 큰 혼란이 있었지만 경제 정책에서는 상당히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판단이 이제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관할 총책임자가 바로 이제 호조판서였던 김신국이었던 거죠. 김신국은 이제 국용을 절제하고 전폐를 주저하여 유통시키자, 그 다음에 바다의 이익을 거두자, 이런 3가지 대책을 제시하기도 하고, 또 양입, 입출, 그러니까 구입액을 고려하여 비용을 절약하자, 또는 이제 서리들의 이익 추구 방지, 국가 비용을 절약하는 기본임을 인식하고 화폐를 사용하자, 뭐 이러한 어떤 실무 정책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게 됩니다. 김신국의 이러한 그 건의들은 이후에 숙종 때의 상평통보가 이제 널리 이제 유통되면서 이제 현실화가 되는데, 바로 이제 이러한 김신국 같은 이제 어떤 선구적인 관료들의 어떤 그러한 주장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신국에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좀 고려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이제 그 농업 경제 사회였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상공업 중심으로서 상공업 중시하는 쪽으로 국부의 확대 쪽으로 이 논의들을 풀어갔다고 하는 부분에서 조금 선견지명들 앞서가는 재능들을 김신국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또 한번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김신국이 역시 실무 관료로서의 어떤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 어떤 장으로서 일을 처리할 때요, 그 본인의 그 팔로워들, 그러니까 부하 직원들의 그러한 자발성들을 끌어내야 되거든요. 이제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전과 더불어서 굉장히 그 리더에게 요구되는 덕목입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일화가 하나 실려 있는데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호조 판서 때에 중국 조정에서 중국 조정에 은을 올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공이 그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아래 관원에게 맡기지 않고 선수 봉하는 감독을 이제 하게 됩니다.
어떤 산원이 산원 한 사람이 곁에 있다가 공이 잠깐 다른 데를 보는 틈을 타서 은 한 덩어리를 몰래 훔쳐가지고 일어나서 나가서 용변하는 것처럼 꾸미고는 다른 곳에 이제 두고 돌아오는 거죠. 사람들은 알지 못하여도 공 혼자는 알았지만 짐짓 모르는 체하고 즉시 모두 자리 파하기를 명하면서 산증이 일어나려 하므로 오래 앉아 있을 수 없다 하면서 한쪽 방에 은을 보관하도록 하고 그 산원을 시켜 지키게 합니다. 다음날 기다려 문을 열고 은을 봉함하는데 과연 은이 충난 것이 이제 없게 되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공이 그 죄를 드러내지 않고 있다가 10여일 뒤에 작은 일을 가지고서 그 직책을 갈았는데 사람들이 그 아량에 감복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훔쳤던 관원이 다시 이제 갔다 오게 이제 하게 한 거고요. 또 그러고 나서 어떤 다른 거리로 해서 이 관원을 교체함으로 인해서 원만하게 일 처리가 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을 잘하려는 의욕이 앞서면 아랫사람을 독려하는 게 지나쳐서 좋은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랫사람들의 자발적인 헌신을 유도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안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그런 것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방금 이 일화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김신국이 몸소 이러한 것들을 잘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자질들이 김신국이 탁월한 호조판서, 영원한 호조판서다라는 평을 받게 되는 어떤 그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